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있는 날입니다. 검찰 측은 이 전 부지사에게 법원에서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다시 확인하려 할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필 진술문에선 입장문에서는 검찰 진술을 부인하는 듯한 입장을 내비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심리가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필 입장문을 통해서 검찰 진술을 부인하는 듯한 내용을 써내면서 오늘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검찰 진술 보도가 나오자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강하게 회유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교권. 동아일보 육명기사 함께 보시죠. 교사의 욕설, 교장이 뭉개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교권 보호위 막는 학교장 징계를 추진하겠다. 교육부가 교권 보호 창구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을 바꿔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재추진,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는 충격요법이다. 국토부가 재추진할 수 있다는 걸 시사했습니다. 26일 국회에서 사업재개 공식 언급, 원희룡 선언 18일 만에 국토부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원장관의 이번 소위 충격요법으로 영부인 연루 의혹은 말끔히 해소됐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야당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고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이번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수사, 한겨레신문 오면입니다. 국무조정실이 제방부실공사 등의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충북도, 행복청, 수사 의뢰했습니다. 각각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사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궁금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급감, 한국경제지 일면입니다. 인구 감소 후 폭풍이 무엇일까? 국민연금 가입자 1분기에 21만 명이 줄었습니다. 아이를 많이 안 낳았죠. 결혼도 예전보다 주저하는 젊은 층들이 많습니다. 1988년 도입한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외환위기 여파 때도 코로나19 때도 이렇게 급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국민연금 가입자 그래프는 상승 곡선이었는데 이게 하락 곡선으로 바뀐 거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그리고 서재현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부탁했다라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이 보도되자 얼마 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를 부인하는 듯한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 대표의 측근 중 누군가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한 거 아니냐, 여당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입니다.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어떻게 입장을 밝힐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번복, 재번복, 회유 의혹까지 이 모든 이야기 전해드리죠. 요동치는 재판, 오늘 이화영의 입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 4명이 오늘 재판을 하루 앞두고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검찰의 조작 수사를 멈추라는 항의 방문인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게 무언의 이화영 전 부지사를 향한 압박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 장면 보시죠. 검찰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 대한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 플레이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을 짜놓고 이재명 대표를 끼워넣기 위해 혈안이 돼 있으며 이 전 부지사에게도 허위 진술을 해유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원지검장이 국회의원들의 방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한 행위가 저희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진실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봅니다. 앉아서 이렇게 상황이 있다 보니 면담을 좀 적절하다 생각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친절히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수사 중이라고 해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인권 침해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확인하고 막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저희로서는 정말 답답해요. 흥미로운 대목은 오늘 한 보도,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소위 실력 행사, 연좌 농성, 이화영 전 부지사가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물론 사실 여부는 좀 더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보도 내용 함께 보시죠. 참 흥미로운 대목이죠. 항의 방문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 항의 방문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담된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이 전 부지사 당 개입으로 인한 여당 정치 공세, 재판 왜곡이 걱정된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담된다. 재판을 하루 앞둔 야당 의원들의 이 같은 항의 방문과 연좌 농성이 부담된다라는 보도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그전엔 별로 신경 안 쓰다가 이 대표가 엮이니 의원들이 급하게 오신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별로 신경 안 쓰다가 그냥 내버려 두더니 내가 검찰에서 진술하니까 갑자기 의원들이 신경 쓴다. 부담된다라는 입장도 전해지고 있는데 일각의 보도입니다. 현재로선 부담스럽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네. 이게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수원지검을 찾는 야당 의원들의 항의였는데 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보도에 따르면 이게 좀 부담스럽다. 왜 부담스러울까요? 그 약간 좀 불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보도대로라면 네. 그동안 그냥 내버려 두더니 이재명 대표 언급되니까 이제야 온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네, 본인 입장에서도 뭐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한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었지만 실제로 도와준 적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민주당 민주연구원의 부원장 한 분 정도를 변호사로 선임해서 도와준 것 말고는 실질적으로 당에서 도와준 게 없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화영 전 지사가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니까 갑자기 민주당에 있는 중진 의원 포함해서 박범계 의원도 지금 보이시던데 포함해가지고 앞에서 농성하고 이러시면 갑자기 좀 어처구니가 없을 것 같긴 해요.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네, 박범계 의원이 심지어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얼마 예. 전까지 우리가 그 검찰의 뭐 최종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앞에 나와서 농성까지 하고 있는데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식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막무가내 아니에요. 가서 이 기자들과의 대답에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은 인권 침해라고 정의를 해버려요. 검찰이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전부 변호사가 동석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권 침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수사를 검찰이 인권 침해한다고 정의를 해버립니다. 농성을 하는 의원들이. 게다가 이화영 전 지사 측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검찰과 그 본인의 변호인들과 함께 이 사건 수사를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검찰을 너무 무리하게 민주당 의원들이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수사기관 못 믿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사받는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만약에 만에 하나 혹에 하나
인정할 건 인정하고 협조할 건 협조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죠. 야당 의원들이 여기서 수원지검을 이렇게 하면 정말로 수사나 재판이 좀 왜곡될 수 있다, 이런 걱정할 수 있다, 이런 그럼요. 분석이군요. 자, 본인이 협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진실을 말했는데 그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 불리하다고 치면 민주당 의원들이 또 나와서 나는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내 말이 솔직하지 않다고 정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게 되면 솔직히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위해 가령 뭐 이재명 대표에 유리한 진술을 한다 하든 결국 모든 책임은 본인에 지게 되거든요. 최종적으로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아마 공공연하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싶습니다. 그렇군요. 여당에서는 과연 어떤 입장일까요? 여당 이야기 들어보시죠. 온 국민이 수해 복구에 땀 흘리는 시간에 한가로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를 위해 검찰을 방문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애당초 가능성도 없는 지검장과 만남을 핑계로 검찰에 우르르 몰려가 20여 분간의 압박쇼를 한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이재명 방탄을 위해 회유와 협박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에선. 일단은 이 일은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기존의 진술을 뒤엎고 새로운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양측의 주장과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과 이화영 부지사의 옥중 자필 편지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예. 이것도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보낸 편지에 보면 사실상 이화영 부지사가 투옥되고 구속이 되고 난 뒤에 사실상 지금까지 독방에서 지내면서 사실상 고립된 채 거의 고문에 가까운 상황의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이화영 부지사의 자필 편지에는 언론에서 보도한 진술 번복은 없었다라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들의 자필 편지예요. 자필, 본인들이 자필로 자기 손으로 쓴 편지가 과연 조작이 됐을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서는 수사 관행이 이전에 검찰에서 했던 식으로 그런 어떤 강압적인 수사나 또는 조작 수사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수사 관행을 했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필 편지에 근거해서 인권위원장 또 법률위원장이 검찰에 항의 방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민주당으로서는 자필 편지에 근거한 그런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야당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측의 주장이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재판이 열립니다. 예. 결국은 법정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리고 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검찰의 증거와 정황, 또 물증이 어떤 것이 제시가 될 것인지 오늘이 지나면 다 판가름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오늘 법정을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분명히 많은 언론 보도로는 검찰을 통해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방북을 김성태 회장에게 부탁했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줄 것 같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재차했다라는 이야기의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자필 입장문을 통해서 부인하긴 했지만 조금 애매한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대표의 방북을 김성태 회장에게 부탁하긴 했다. 하지만 돈을 내달라고는 안 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고권도 사전 보고는 없었다. 라는 단서를 달아서 일부 부인하기도 했어요. 완전히 진술을 뒤집은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오늘 만약에 재판이잖아요. 김광삼 변호사님이 재판에 들어가면 담당 검사라면 어떤 걸 묻겠습니까? 일단 이제 오늘 재판 들어가면 지난 24일 재판 이후에 엄청난 정치적 논란, 그리고 옥중서신, 탄원서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검사라고 한다면 일단 이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예. 재판장님, 오늘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제가 신문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리스터 재판장한테 양해를 좀 구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좀 질문을 할 거예요. 예. 피고인, 지난 7월 초에 이제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조사받은 적 있죠. 그럼 있다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때 피고인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고 했고 김성태 대표에게도 도와달라고 이재명 대표 방법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진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묻죠. 그럼 이제 부인을 하든지 인정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 만약 부인을 하게 되면 증인 조사받을 때 그때 변호인 누구누가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볼 것이고 예. 그다음에 검찰에 어떤 회유나 압박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조사할 때 변호사가 참여했는데 회유 압박이 있겠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독방에 가둬놓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변호인하고 한 170회 정도 접견한 사실이 있죠. 예. 더구나 특별면에 한 5회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다. 그러니까 이제 자의적으로 진술했다는 걸 이제 나타내기 위한 거죠. 법원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피고인이 지난 24일 재판 때 일부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간 다음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특히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모 의원을 만났죠. 그럼 만났다고 할 거 아니에요? 회유 의혹까지 검사라면 이 재판장에서 다 따져 물을 것이다. 그렇죠. 아니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나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일반적인 얘기했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고 그런데 피고인이 민주당 의원을 만난 이후에 피고인의 처가 갑자기 탄원서를 내면서 진술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증인이 옥중서신을 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전에 진술했던 걸 마치 부인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이 증인을 회유나 압박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뭐 기다 아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지금 전해왔던 진술 조서를 전부 다 읽어보고 내용을 다 확인했지 않느냐? 그리고 변호인도 그 자리에 있었지 않느냐? 그럼 이제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진술을 받았던 피고인 신문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약간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민주당 의원을 만난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는지, 민주당 의원을 만나고 나서 왜 이렇게 태도가 돌변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뭐 현출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전에 어떤 진술했던 부분이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은 사실이고 민주당 의원 만난 이후에 어떤 이런 옥중서신할지 탄원서 고도 내용은 어떻게 보면 압박에 의해서 번복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이제 드러내서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 관련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진실이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을 뭐 입증을 해야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검찰에 진술한 듯한 보도 이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소위 회유한 거 아니야라는 의혹을 여당에서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 A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데 당이 최대한 돕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경기도 용인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과 만나서 전달했다라는 의혹이 보도됐습니다. 이화영 측은 만남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구체적인 수도권 의원의 이름이 제기되면서 당이 최대한 돕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소위 회유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그러자 여당에서는 지금도 변호인 조력받고 있는데 당에서 최대한 돕겠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 잘 버티고 있으면 살 길 찾아주겠다는 거냐라며 회유 의혹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장해찬 최고위원회는 실명을 거론했는데 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묻겠다.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난 사람이 김영진 의원이 맞느냐? 맞다면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서 측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공개하라라고 회유 의혹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서재현 전 부대변인, 네, 김용진 의원 얘기 나오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사실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이화영 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화영 측의 최고의 최측근이라기보다는 그 영향을 주는 사람은 이해찬 대표인데 이해찬 대표를 만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만나서 이화영 측에서 도움을 주겠다라고 당해하는 것은 부인이 그런 상황, 힘든 상황을 자필 편지로 이렇게 당에다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건 당연히 당에서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회유를 해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줬으니까 이 부분을 좀 회유해주고 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런 조건적인 건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이제 감옥에 간 이후에 당에서 일절 언급한 게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화영 관련해서 수사에 대한 부당성을 대변인이 논평도 하고요. 말씀하셨지만 연좌 시도 하는 등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그에 대한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번 만나서 이화영 본인도 아니고 측근을 만나서 이렇게 언급했다고 해서 그게 회유될 정도라면 여당의 논리라면 이화영 이분의 상태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 측의 강압적인 조사나 압박에도 회유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누구를 만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오늘 재판도 있고 이제 향후에 계속 진행될 텐데 이화영 지사 본인 자체가 분명하게 이거는 언급해줘야 될 사항인 것이고요. 저는 그 방북 관련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저도 잘 모르지만 우상호 의원도 얘기하지만 방북을 했다고 해서 예전처럼 돈을 상납하고 간다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 자체도 방북을 계속 이제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전엔 잘 모르지만 최근까지 2020년 돌아왔을 때 방북했을 때 꼭 북한이 1억도 아니고 30억, 40억, 수백억을 받고 방북을 허락하고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스마트밤 비용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수백만 달러를 직원을 시켜서 달러로 불법 반출했다라고 혐의를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당이 돕는다라는 말이 당이 최대한 돕겠다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지금 이화영 전 지사는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당이 도울 수 있는 게 뭔가요? 민주당이 로펌이 아니잖아요. 변호인 조력은 저번에 1명 정도를 지원한 거 말고 안 했다라는 건데 당이 돕겠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돕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민주당은 말 그대로 정당이잖아요. 그럼 정치적으로 돕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앞서서 우리가 자료안을 봤지만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돕는 것이 박범계 의원 포함해서 의원들이 나가가지고 농성하고 검찰 수사기관 못 믿겠다고 국민들한테 이거 보세요. 우리 검찰 못 믿겠습니다. 우리나라 검찰 못 믿겠습니다 하고 불신조장한 게 저는 당이 도와주는 일인지 저는 일단 의심스럽고요. 예. 더 의심스러운 것은 이화영 전 지사랑 민주당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전에 민주당이 당적을 가졌다는 것 말고는 민주당이 이화영 전 지사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민주당이 이화영 전 지사의 사법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자원들을 써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 계기라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혹시 변심해서 검찰에 이 방북 비용과 관련돼서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그렇죠. 계기. 그러면 그건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민주당이 도와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보호해주는 사당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169석 민주당 뽑아주신 것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해주라고 뽑아준 거 아니거든요. 게다가 민주당 당원들이 당비 내는 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보완해달라고 당비 내는 거 아니고요. 국고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 다 세금으로 나와서 민주당 지금 살림살이 차리고 있습니다. 이거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 방탄하라고 169석이 이화영 전 지사 당이 최대한 도우라고 돈 내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민주당에서 당이 이화영 전 지사를 최대한 돕겠다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 이화영 전 지사의 대북 송금 비용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캥기는 게 있다. 그렇지 않고서 민주당이 왜 이화영 전 지사를 도와줍니까? 예, 한 보도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가 남편은 정치범인데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불만이 있다라는 내용도
한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조금 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장문을 공개했는데 그 입장문 내용 중에 일부 변호인을 해임하겠다라는 해임 신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일부 변호인을 해임하려는 이유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검찰의 유화적인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얘기했다라는 주장인데 또 흥미로운 건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한 보도에 따르면 부인은 해임하겠다는데 정작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화영 변호인단 해임 신고서를 부인이 제출을 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가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을 고민하고 있다. 과연 바꾸는 것이 맞느냐라는 건데 일단 이 전 부지사 부인이 낸 입장문을 보면 변호인을 바꾸려는 이유는 지난번 공판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측에 이 대표의 방북을 쌍방울에 요청한다라는 진술을 한 게 맞다라고 변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검찰의 유화적인 변호인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이제 변호인이 사실은 이제 피고인이 하지 않는 얘기를 가지고 일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일부 인정하는 내용으로 좀 변화가 있었다. 이 얘기 자체는 없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그 변호인이 피고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조사를 받을 때 옆에서 입회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사전 보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런 부분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검찰이 관련된 조서를 제시를 했고 이 부분에서 재판장한테 우리가 약간 뭐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하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변호인이 다 상의해서 한 얘기예요. 재판 전에. 그런데 아마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들끓고 있고 굉장히 막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왜 이걸 재판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유화적인 얘기를 했느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이제 아마 선임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해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하는 거거든요. 예. 의뢰인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사임 동의를 받고 사임서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근데 부인이 일방적으로 제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인이 선임한 사람이 아니면 예. 사실 이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군요. 해임의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의중이 중요한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아마 그런 생각을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아니 나오고 다 조사받을 때 이 얘기를 서로 했고 서로 조언 받아가지고 다 했고 법정에서 내가 한 얘기를 그냥 나를 대신해서 해준 건데 과연 이게 사임을 시켜야 하는 건가 거기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좀 논란이 있으니까 사임해 주세요 하고 사임 동의하면 변호인이 사임서를 냅니다. 내면 사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지금 사임을 하고 나서 지금 재판 엄청 길어졌잖아요. 내용도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럼 사임하고 나서 계속 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뭐 변호인이 그렇게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사실 뭐 사임시킬 수 있는 거죠. 예. 자, 이재명 대표는 야당의 회유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 밝혔을까요? 들어보시죠. 일각에서는 이화영 부지사 진실 검증 회유한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신가요? 검찰의 그 부실한 소설을 여당이 베끼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설 이야기를 이 대표가 부쩍 많이 합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윤리심사 자문위에서 민주당 출신이었던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결정했는데 당 지도부 중 누구도 최근 회의에서 이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없다라는 대변인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 최고위는 김남국 의원 제명 안 될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에도 또 논란입니다. 그 가운데 권영세 의원도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야당에서는 겉봐라, 니네도 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당내의 소장파인 이원욱 의원이 아니 왜 김남국 의원 징계에 당 지도부가 주저하느냐라는 취지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 또 김남국 사건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민주당이 또 한 번의 수렁으로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제명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호함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당이 하나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이대로면 뭐 총선을 이재명 체제로 가는 건 조금 쉽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예. 이재명 대표의 체제로 선거를 치를 수뿐이 없겠죠. 제명까지도 가능한 사안인데 당이 이번에도 김남국 의원을 옹호한다면 총선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원욱 의원의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경태 최고위원은 아이 그 제명 그렇게 쉬운 거 아니다 라고 다른 의견을 냈죠. 들어보시죠. 예측이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방탄 정당이다 이렇게 또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명은 쉽진 않다. 제명이 쉽지 않은 이유는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일부러 제명에 반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글쎄요, 얼마나 설득력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전재수 의원님, 또 김남국 옹호하면 당 수렁에 빠진다. 총선 앞두고 돌직구 달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당의 지도부가 이제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가 터졌을 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공식적으로 징계 절차 개시를 선언했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던 것이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징계 절차가 개시가 돼가지고 한참 지금 징계 수위를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다 해야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이 해야 될 일을 계속해서 미뤄놓다 보니까 이 밀린 숙제들이 지금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여야 국회의원 39명을 징계해달라라는 각 당의 징계 청구서가 올라와가지고 39명이 징계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윤리자문위원회에서 여야 의원 각 한 명씩 해가지고 이 2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심사를 해야 되는 이 밀린 숙제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남국 의원 또 제명 공고를 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3명이 지금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제명 공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윤리특위에 지금 이제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해야 될 일을 다 밀어놓고 제명 공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다 밀어놓고 이것만 가지고 한다. 이랬을 때 또 형평성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 뒤에 국회의원들이 코인 거래 내역에 대해서 자진 신고를 했는데 예를 들면 통일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 400회 이상 현역 의원이 뭐 이런 것도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복잡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터질 때 이전에 그 상황에서 그 시기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밀어놓다 보니까 결국 이것도 이쪽 말도 맞을 수 있고 저쪽 말도 맞을 수 있고 이 정치권이 이제 지금 이 방향을 못 잡고 이제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제명을 해야 된다. 제명 안 된다. 이렇게 양당 간에 이렇게 뭐 명쾌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명쾌하게 주장하기에는 상황이 좀 복잡하고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 소위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논의를 한번 좀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리위원회나 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 전에 제명 공고 이전에 받은 분들 포함해서 저는 스스로 어떤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정치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재현 부대변인 쉽네요. 여야의 제명 공고 받은 분 한 분씩 있다면서요. 그분 2명하고 김남국 의원하고 제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 2020년 9월이면 아예 언급도 안 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사실 요게 제명 건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불법성이 없는데 이걸
비난받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 사망 상태인데 제명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인식은 있긴 한데 문제는 지금은 2020년 9월이 아니고 2023년 9월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총선 승리에 이렇게 몰입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김남국 의원이 제명이 어떻게 보면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인데 문제는 기준과 원칙이 김남국 의원에게만 가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물론 뭐 윤미향 의원도 그렇고 김덕흠 의원도 제명에 있었는데 이분들도 사실 불법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만 과도하게 어떤 마녀사냥식의 제명 개인적으로 하는 건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전재수 의원님께서 권영세 장관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권영세 장관도 심각합니다. 이 부분도 업무 시간에 코인 거래가 있는데 본인은 예약 주문했다는 겁니다. 업무 시간 전에 주문을 걸어놓고 공교롭게 업무 시간에 주문이 이게 매매가 됐다고 하는데 이분 말을 100%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권영세 장관의 같은 경우는 언론에 보니까 재산이 25억입니다. 그런데 24억 정도는 다 건물입니다. 본인의 현금이 3천만 원밖에 없다고 신고했거든요. 근데 코인 투자는 4천만 원 정도 했다고 본인이 진술했고 특히 코인을 언제 멈췄냐고 그 기자가 물어보면 김남국 의원이 사태가 터졌을 때, 즉 5월까지는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권영세 장관도 당연히 조사를 해서 김남국 의원과 기준과 원칙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권영세 의원 건은 권영세 의원 건대로 진행하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김남국 의원 건은 지금 결론이 나왔는데 김남국 의원 건은 결론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징계 여당에서 물타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서 드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물타기 할 수도 있죠. 그럼 물타기 해서는 안 돼서 김남국 의원 건은 김남국 의원 건에 징계를 하든 혹은 약간의 징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자진 사퇴든 다른 지혜를 모아서 일단 책임 있는 모습을 늦었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인데 여당에서는 지금 지도부가 침묵하고 있잖아요. 김남국 의원 제명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그 이유가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가깝기 때문 아니냐. 이런 비판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던데. 근데 사실은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또 과도하게 탈당까지 이렇게 긴급하게 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탈당이 과도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계속 윤리위에 제소한 게 당대표가 일요일 날 하다 보니까 본인이 긴급하게 탈당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더 외면할 수가 더 없다. 그래서 이제는 뭐 무소속이라고 해서 우리 당이 아니라고 외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누구든 이제 다 연결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명할 수 있는 그 시간 짧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뭐 의총이라든지 혹은 당대표 입장에서 지도부 차원에서 저는 논의가 당연히 되겠죠. 논의가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어차피라기보다는 이제는 뭐 한 3일 정도 있었는데 외면할 수 없는 시기죠. 외면할 수 없는 시기에 다다랐다. 그렇죠. 네. 8월에 혹여 윤리위에서도 제명 공고를 받아들인다면 8월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될 텐데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 보세요, 그럼? 근데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위원회에서 그리고 마지막 그 김남국 의원이 마지막입니다. 또 소명합니다, 이제. 그 소명의 태도, 자료 제출에 대한 행위 이런 부분을 또 보고 또 한 달간이 있지만 어떤 검찰 수사의 불법성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면 당연히 제명으로 가는 것이고 또 가정할 수는 없지만 김남국 의원이 예를 들어 뭐 자진 사퇴 혹은 아니면 뭐 이제 자신의 월급을 뭐 끝날 때까지는 뭐 안 받겠다든지 반납한다든지 그런 다른 조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손에 달린 셈인데 제명이라는 것이 결국 그 제명 쉽다고 보세요, 쉽지 않다고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가능성이 있다. 일단 왜냐하면 이제 김남국 의원 민주당 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총선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김남국 의원의 어떤 이러한 코인 사태가 사실 민주당의 어떤 지지도에 굉장히 끌어내린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민주당 의원들도 당연히 뭐 다음 총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윤리자문위에서 이미 제명 의견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그다음 또 계속 옹호하면서 끌고 가고 이걸 그냥 뭐 제명을 안 시킨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또 이게 이재명 대표 이제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제명 부결시키고 이재명 대표 또 체포 동의안 부결시키면 이건 엄청나게 당의 수렁으로 빠지는 걸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권영세 의원과 관련된 부분 얘기하는데 권영세 의원의 코인 거래하고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를 이걸 단순 비교하면 안 돼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김남국 의원은 사전 정보를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의혹부터 시작해서 지금 코인과 관련해서 유믹스, 마브렉스, 뭐 메타콩즈 그리고 코인을 팔았을 때 현금으로 갖고 있을 때 한 99억 됐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재산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서 돈을 굉장히 이리저리 막 굴렸어요. 이거 하고 몇천 투자를 해가지고 코인 거래를 한 거하고 이건 비교하면 안 되죠. 400, 500회는요. 팔고 사고 하면 금방 400, 500회 돼요. 이게 사실은. 근데 이거 횟수 400회, 500회인데 김남국 의원은 제가 볼 때는 몇 천 회가 넘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제명을 앞두고 갑자기 코인 뭐 등록하니까 권영세 의원 뭐 외퇴했다. 해가지고 이놈 가지고 물타기 하면 안 되죠. 이거 물타기다 민주당이. 저는 전형적인 물타기로 봐요. 제명 안 하려고 물타기 하는 거다 보세요. 근데 뭔가를 이제 의도가 있겠죠. 이건 본질을 호도하는 거라도 나는 봐요. 그래서 일단은 김남국 의원은 의원대로 가고 권영세 의원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자문위에다가 회부를 시켜요. 그래서 거기에 뭐 사실관계 확인하자 이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김남국 의원 정도까지 가려면은 뭐 이건 뭐 바다를 헤엄쳐 가도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봐요. 자,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제명을 주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더 나아가 제명이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국민의 여론조사 응답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 돌직구쇼 대형 미디어홀에 나가서 직접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권영세 의원 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맞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소위 물타기다, 아니다라는 논란도 정치권에서 한창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전해드리겠고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징계가 제명이 필요하느냐라는 여론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여론조사 결과 적절한 징계다, 제명은 필요하다, 52.0% 과반을 넘는 여론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권고한 것은 적절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33.9%만이 과도한 징계다라며 반대했습니다. 전체 여론 중 과반이 넘는 여론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해 주신 미상장 코인을 상장 전에 대거 사들인 후에 막대한 코인 가격이 상승하자 이걸 되파는 등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제명이 권고된다라고 적절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주요 지역 몇 가지만 먼저 보죠. 서울 제명이 적절하다. 서울에서는 45.8%. 그리고 인천, 경기.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인천, 경기에서 제명은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52.2%, 과반이 넘었습니다. 서울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응답이 인천,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정치적인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광주와 전라입니다. 광주와 전라, 호남. 광주와 전라에서는 오히려 전체 응답보다 더 많은 찬성이 나왔습니다. 55.1%.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명은 적절하다. 55.1%. 전체 찬성보다 더 많은 응답이 광주 전라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김재섭 비대위원님, 이 여론조사 보니까 일단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이 여론조사상으로는 명확하네요. 특히 제가 놀란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광주, 전라, 호남에서 왜 가장 높은 그 징계 찬성이 나왔느냐. 전 이 부분을 좀 집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더 센 회초리를 들고 있다라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게다가 호남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투표를 하는 지역입니다. 앞서서 뭐 이원욱 의원의 말도 있었지만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총선 이기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광주, 전라, 호남에 계신 분들이 느끼기에 이 상태로 가다가는 차기 총선에서 우리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아마 여론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이런 여론이 생긴 결정적인 배경들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가 터진 이후에 일관적으로 민주당이 보여왔던 어떤 태도입니다. 굉장히 뜨뜻미지근한 태도.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대로 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남국 의원은 그냥 탈당을 해버렸고요. 그다음에 윤리특위가 열리게 됐는데
처음에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윤리특위에서 빠르게 제명하자 얘기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제명하면 안 된다. 현역 국회의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제명을 하냐. 자문위원회한테 한번 우리가 자문을 받아봐서 외부 인원들한테 자문을 받아봐서 이게 정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외부 위원들한테 검토를 받아서 그다음에 제명이 늦지 않다라고 해서 한 달, 두 달 끌어가지고 결국 자문위에서 나온 결론이 제명이거든요. 근데 왜 여기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제명하자고 얘기 나왔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자 해서 나온 거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시간 끌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무조건 그렇게 보고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장경태 의원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예측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측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본인이 야당이 지금 최고위원이잖아요. 야당 내에 여론을 수렴하고 여론을 이끌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뭐 국민의힘이 이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거 어려워 보입니다. 본인이 평론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본인은 야당 지도부로서 야당의 차기 총선에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고 이것이 제명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총선이 어렵겠다는 본인의 판단이 있으면 야당 의원들 설득해야죠. 이거 제명해서 우리 합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자리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는 평론가들이 하는 소리죠. 저는 그래서 광주 전라에서 세게 회초리 들고 있다고 봅니다. 자,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자면 전재수 의원님, 지금 기조대로라면 지도부는 침묵한 채, 특히 이재명 대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명하라 마라 침묵한 채, 최고위원들도 입장이 없는 채 그냥 이렇게 하다가 무기명으로 그냥 투표하게 되고 만약에 제명이 안 되는 부결이 나올 시 이 광주 전라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역대 현역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딱 한 건 있습니다. 김영삼 전 의원. 김영삼 전 대통령 70년대죠. 그러니까 헌정 역사가 거의 70년 가까이 되는데 70년 동안 현역 국회의원이 딱 한 명 제명이 된 것이죠. 그만큼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근데 예를 들면 이미 여론조사에서 보셨듯이 그리고 김남국 의원 본인도 이미 코인 투자와 관련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했고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미 사과를 잘못한 게 있으니까 사과를 한 거 아닙니까? 사과를 한 마당에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명안을 처리하지 않는다.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또는 민주당 의원들이 제명을 김남국 의원 제명을 회피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시간 끌고 그러려고 뭐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제명 공고가 나왔고 이것이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특위 소위를 거쳐가지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을 확정해서 본회의에 올라오면 그때는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미 이 부분은 국민들 여론이 정해진 거 아닙니까? 이미 판단이 끝난 사안이다. 왜 판단이 끝났냐면 아니 돈 벌려고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니지 않냐. 국회의원은 적어도 공익의 대변자가 돼야 되는데 회의 시간이라든지 국회의원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고 사익을 추구해서 되겠느냐라는 국민들의 여론은 정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사익 추구 행위고 4천만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사익 추구 행위가 아닙니까? 본질은 똑같죠. 왜 국회의원이 사익을 추구하느냐. 국회의원 본부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기업 경영을 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고 난 뒤에는 대표이사 사임하고서 기업 활동을 통해서 돈 버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백지 신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00회 했다. 그것은 김남국 의원은 예를 들면 1000번, 2000번을 했고 권영세 장관은 400번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렇지 않죠. 본질은 공익의 대변자여야 될, 돈 벌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대변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사익 추구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물타기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순서대로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엔 권영세 장관 의혹인데요. 야당에서는 권영세 장관에 대해서도 윤리 제소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여당에서는 이를 두고 물타기 하려는 거다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권영세 장관의 의혹도 함께 보시죠. 코인 거래 의혹입니다. 3년여간 500회 이상 업무 시간 중 코인 거래도 의심된다라는 지적 나오고요. 윤리심사 자문위원 A씨, 코인 거래는 몇백 회, 업무 안 봤다는 이야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 재임 시절 거래는 10건 미만이다. 업무 중 거래는 없었다. 업무 시간 이전에 걸어둔 거래, 이후 체결된 것일 뿐이다. 라고 채널A 취재에 권영세 장관은 답변했습니다. 야당의 권칠승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 제소를 국민의힘에 요청을 합니다. 권영세 장관 관련해서 윤리특위 국민의힘에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요청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입법 관련해서 이해충돌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이제 업무 시간에 또 거래가 있었다는 지금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종합해서 판단한 내용입니다. 자, 김재섭 전 위원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뭐 너무 횟수가 많다. 이거 김남국 의원이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가 터진 게 벌써 한 3개월 됐잖아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를 대응하는 민주당의 태도와 김남국 의원의 태도를 우리 국민들이 다 여실히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제가 됐던 것은 항상 이야기했지만은 코인 자체 할 수 있다. 국회의원도 할 수 있다. 물론 업무 시간 외에 하면 그 본인의 투자 행위로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업무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후에 김남국 의원은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계속 거짓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 김남국 사태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다음에 그 윤리자문위에서도 자료 제출하고 했더니 자료 제출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태도들이 반영돼서 제명 권고가 나오게 된 것이에요. 권영세 장관 문제 지금 그 의혹 제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럼 권영세 장관은 김남국 의원과 다르게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이냐, 김남국 의원처럼 거짓말을 할 것이냐, 자료 제출을 다 할 것이냐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판단해도 늦지 않다. 권 장관이 자료를 다 제출하면 되겠군요. 공개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설령 그 가운데서 정말로 문제가 있고 그것이 김남국 사태와 견줄 만큼 큰 이슈라고 하면 그때 가서 국민의힘도 스스로 자성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되겠죠. 그걸 지금 당장 똑같은 선상에서 해명이 다 끝나고 모든 결정이 끝난 김남국 의원과 이제 의혹이 제기된 권영세 장관의 어떤 것을 동일 선상에 비교하기는 어렵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천공은 아닌데, 약간 이런 국면이에요. 자, 이런 국면입니다. 야당에서는 아니 떳떳하다면 이 풍수 전문가가 왔다는 사실을 관저 선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왜 숨겼느냐라고 집중 공세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면 그 당시에 천공이 아니고 백재권 교수다라고 근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당시 숨겼단 말이에요. 천공도 숨기고 싶었고 백재권 교수도 숨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근데 코로나 때라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죠. 마스크를 많이 썼다고 하면은 구분이 쉽지는 않았을 테예요. 다만 백재권 교수여도 문제다. 그렇죠. 국가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분이 개입할 수 있는 겁니까? 서재현 부대변인. 야, 이게 저 천공이냐 풍수냐 뭐 무속이냐 관상이냐 뭐 지금 이런 논란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풍수 관상은 무속은 아니다. 그러자 또 반대에서는 그럼 그게 과학이냐. 그러자 아니 과학은 아니지. 그래도 무속은 아니다. 뭐 이런 피곤한 논란들. 이 왜 명쾌하게 끝나지가 않네요. 논란이. 그렇죠. 국민의힘은 방류는 과학이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후쿠시마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 이거 했는데 후쿠시마를 왜 하세요? 후쿠시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계속 국민의힘에서 물타기 코인 이야기했지만 이게 물타기입니다. 지금 코인 얘기도 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이 또 어떻게 반응이 나오냐면 이재명 대표 배우자도 저분한테 면담을 받고 어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김혜경 씨도 저분 만났어요? 만났다 언론 저번에 기사 제보가 있더라고요. 기사 그래요? 인터뷰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일반인은 아니더라도 어떤 그 공직에 대해서 특히 그 관사 이전에 관련해서 그 지금 백재권 저분이 와서 기여했을 수도 있고 상담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관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인 것이고요. 앵커님도 아시지만 국방부 기자 하셨을 때도 우리가 민통선도 대통령이 사전 승인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 그거는 국가 보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관저도 마찬가지거든. 외교부 장관 자체도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사전에 승인하고요. 휴대폰도 어떻게 보면 압수하거나 카메라에 이렇게 붙여서 카메라 사진 촬영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적 그 준수를 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그에 대해서 그 천공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특히 백재권 이분은 풍수와 관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4월 달에 경찰에서 수사할 때 CCTV도 봤을 때는 명확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천공이 CCTV에 잡혔지 않았다. 그러나 저분은 잡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4월 달에 저분이 그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련해서 개입했는지 그리고 개입을 안 하더라도 그 국방부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어떤 절차로 들어갔고 왜 이것이 경찰과 대통령실 특히 용산에서 이걸 그 대통령실에서 숨겼는지를 밝히면 되는 겁니다. 예. 천공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 천공 말고 풍수지리가가 나와서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도 근데 만나긴 했군요. 관상을 봤습니까? 인터뷰 기사에 나왔었습니다. 예. 관상을 봤습니까, 그러면? 뭐 관상을 보고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사실관계는 본인의 주장인 것이고요. 아, 예. 저 백재건 교수의 주장이다. 그렇죠. 내가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를 만났던 적이 있다. 네, 라는 기사 게 인터뷰에 백 교수의 네, 주장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관상을 봤다는 거죠, 김혜경 씨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그럼 대통령실에서는 김재섭 비대위원님 천공 아니다라고 그때 굉장히 세게 했잖아요. 네. 근데 관상 풍수지리 전문가는 왔었다. 네. 라는 사실은 왜 안 밝혔냐라고 좀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천공이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에 족하지 누가 왔습니다를 굳이 밝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백 교수도 왔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안 왔습니다, 왔습니다를 대답했겠죠. 그러니까 묻지 않은 질문에 대답하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논란은 저는 이제 세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대통령 관저를 둘러본 사람이 천공이냐 아니면 저 백 교수냐, 이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은 줄기차게 천공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건 허위로 밝혀진 거예요. 예. 이거는 그 백재건 교수가 왔든 누가 왔든지 간에 허위 주장을 했던 민주당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건 책임져야 된다. 허위 주장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민주당도 이거를 좀 결을 잘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게, 자 이제 천공이 아닌 건 밝혀졌어요. 그렇다 그러면 자 사인이 관저에 가도 되느냐 아니냐, 적법한 절차를 거쳤느냐를 따져 물으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있겠죠. 게다가 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가정 아래에 저분이 과연 권고를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밝혀서 문제 제기를 해야지 그냥 백재현 교수 잘못했고 천공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 이 사안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처럼 좀 느껴져요. 그래서 적어도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천공이 갔다 왜 못 밝히냐, 찔리는 거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던 것, 근거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을 공격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머지 논점에 대해서는 물어보면 그다음에 대응을 할 수 있겠죠. CCTV에 처음에 천공이 아니라고 대답을 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CCTV 못 믿겠다고 또 나왔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느냐. CCTV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집중해야 되는 부분 다른 부분이다. 지금 약간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번지수 잘못 찾았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김병민 최고위원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김병민 최고위원입니다. 그 김혜경 씨가 내가 영부인이 될 상인가라고 물어봤다는 그 풍수 전문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 한 언론 기사가 있어서 그 내용을 굉장히 재밌게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백재건 교수라는 얘기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부부가 같이 만났대요. 민주당 입장에서 무속 프레임으로 얘기를 하니까 다시금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천공이 아니잖아요. 천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사과는 없습니다. 자, 지금 여당에서는 다시 민주당을 향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 부부도 만났다는 전문가인데 천공 아닌 거에 대해서 왜 사과 안 하냐라는 건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 부부가 만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본인들이 한 그 의사결정 과정,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했으면 그것이 왜 정당했는지를 논거를 대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부부가 만났으니까 그게 다 괜찮은 건가요? 굉장히 이상한 이제 논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한 논리다. 대한민국에 국가를 경영하고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은 설사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행정 절차와 행정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고 그것은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요 보안시설입니다. 군사 통제구역입니다.
적어도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 생각하기에 이 정도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들어갈 민간인 정도면 군인이라 하더라도 비밀 취급 인가 정도는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고 민간인이 들어갔다 그러면 왜 들어갔는지 몇 시부터 들어가가지고 몇 시에 나왔는지 누구랑 동행했는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허가를 받고 들어갔는지 전부 공식 문서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 의사결정에 이르는 절차와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 주변에도 관상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이사 갈 때 맨날 며칠은 가지 말아라. 동쪽으로 가지 말아라. 서쪽으로 가지 말아라. 개인이 관상을 보고 개인이 점 보는 걸 누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저는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개인이 하는 건 괜찮죠. 그러나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일 아닙니까? 대통령 관저는 안보상 굉장히 중요하고 경호상 굉장히 중요한 컨트롤 타워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국가 의사결정을 하는 여기에 그게 무속이 과학이든 아니든 관상과 점이라는 것이 과학이든 아니든 간에 이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이 이게 국가 경영 원칙, 나라 경영 원칙상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야당으로서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이 내가 대통령이 될 것 같냐,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될 것 같냐, 이사를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괜찮냐, 개인이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이런 식으로 나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많은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영부인 주변에 계속해서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부터 손바닥에 왕자 써가지고 오고 건진법사다, 천공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책임 있는 해명을 하시면 저는 이런 문제 두 번 다시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성실하고 소상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상세하고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한 보이는 대목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저를 결정하는 일에 뭐 풍수지리가의 말만 믿고 전적으로 결정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시스템이 있는 나라인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가 이 백재경 교수 풍수지리가 모셔왔는지 그분부터 일단 좀 왜 데리고 온 건지 원인 규명을 내부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관저 선정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준다면 뭐 풍수나 무속에 의존하는 거 아니냐라는 야당의 공세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 보는데 일단은 경찰은 백재건 의혹에 함구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김관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경찰에서 이전에는 뭐 CCTV 같은 거 전부 다 확보를 해서 보니까 청구는 오지 않았다. 이제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백재건 교수가 왔다 갔던 얘기가 나도니까 언론 보도되니까 이제 거기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약간 이제 배치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자체에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천공하고 백재건 교수는 그냥 보면은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마스크를 쓰면 그 수염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본 사람도 아마 천공으로 왜냐면 언론에 천공인 보도가 많이 났지. 근데 약간 수염의 방향이 지금은 이게 퍼진 수염이냐 좀 이렇게 한쪽으로 귀결되는 수염이냐 방향성은 좀 달라요. 그 당시 이제 백재건 교수는 뭐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천공은 워낙 알려져서 그런 건데 사실 이제 풍수지리라는 곳이 뭐 굉장히 무속과 역술과는 좀 달리 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배산임수 그런 것도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사패산 터널이랄지 행복중심 복합도시 이런 때도 사실은 풍수지리를 좀 봤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사적으로 본 게 아니고 어떤 자문위랄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대통령 관저로 옮기는 것이 처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신주를 기하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제 보는데 사실 이제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계속 천공, 진관, 뭐 왕자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좀 조심을 할 때다. 그리고 사실 이제 공적으로 간 게 아니고 이걸 사적으로 불렀다고 하면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제 사과를 해야 하는 거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어떠한 무속이랄지 역술이랄지 풍수지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실이나 이제 대통령도 좀 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에 수해가 났는데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왜 갔냐라고 비판하던 민주당 환노위원장도 해외에 갔다가 오늘 급거 귀국했고 민주당의 출신의 광주시장도 해외에 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논란이 민주당에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열흘간 유럽 출장에 떠난 광주시장, 독일, 스페인 등 4개국 홍보 및 교류차 방문. 광주시는 22일부터 많은 비가 내려서 비상근무 상황입니다. 왜 수해가 났는데 책임 있는 장이 우크라이나에 갔냐라는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강 시장의 지금 해외 출장도 부적절하게 됩니다. 바로 여당에서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호우경보로 광주 시민들은 노심초사하고 광주시 전 직원들이 비상근무하는데 카탈루냐 음악당의 음악이 귀에 들어옵니까? 외유성 출장을 떠나는 건 민주당의 내로남불 DNA입니다. 이게 다르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김재섭 비대위원님. 네. 민주당이 처음에 대통령이 수해지만 적절하게 화상으로 보고와 지시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수해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지휘 과정에 공백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에 국익을 위해서 방문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야당의 논평이 만약에 나왔더라면 아마 박정 한노위원장과 강기정 시장의 이번 해외 순방도 전혀 문제 없었을 것이다. 라는 또 다른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해 놓으니까 이게 내로남불 논란이라는 자충수에 걸린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말 그대로 자충수라고 봅니다. 게다가 이제 강기정 시장 같은 경우는 더 명분이 없는 게 저번 주에도 우리가 많이 논의를 했지만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순방 간 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젤렌스키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때밖에 없고 그때가 우리가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외교적인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조치였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강기정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외 순방 이렇게 유럽 일대를 돌아다니셨다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는 일에 견주어서 과연 광주시장으로서 유럽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그 정도의 중요도를 가진 일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게다가 광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는 가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호남 지역 전체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 때문에 많은 광주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집중적으로 호남에 비가 많이 내린 상태에서 열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순방을 다녀오신 거거든요. 얼마든지 저는 이거 큰일 났다,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흘 다 채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대통령을 비판했던 것이 그 스스로에게 그대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 순방의 내용이라든지 일정을 수행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명분이 없어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 변명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저는 굉장히 심각한 자충수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지현 부대변인.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광주시장 비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폭우로 피해가 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상근 부대변인, 저도 상근 부대변인 했지만 저분들은 이야기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뭐 충북 지사가 정말 현장에 가도 살릴 수 없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잘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논평을 쓰시려면은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폭우 피해에 대해서 조치를 잘하고 한 번 더 점검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야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 비웠을 땐 괜찮고 광주시장 비쳤을 때 또 이게 다 내로남불인 것인데 저는 기준과 원칙 말씀드렸지만 유럽 출장 강기정 시장 간 거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10일이면은 22일인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광주 똑같습니다. 전북의 익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 피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면 10일이면 광주 참모들이 저는 뭐 예를 들어 10일인데 거기에서 좀 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5일이라든지 3일이라든지 불가피한 일정이라면 그걸 또 설명하고 좀 국민께 이해를 시키고 갔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저는 국민의 입장보다는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럽 출장에 부적절성이 있다. 왜냐 폭우가 지금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비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그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이제 견제기관이다 보니까 저는 어떤 지자체장이나 대통령과 동일시해서 해외 출장에 너무 과도하게 비판하는 건 좀 아니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정 환노위원장이 내로남불 논란에 오늘 아침 급히 귀국했습니다.
수해로 피해를 입고 계신 국민들이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진심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이게 아무리 2달 전에 준비됐고 결례를 범할까 봐 결정해서 간 것이긴 하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로남불이다 뭐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국민의힘에게도 부탁을 한다면 그거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인데 네가 가면 안 되고 우리는 가도 된다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내로남불 논란 때문에 오늘 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과, 사죄 이런 거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질질 끌 게 아닙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치인 이전에 이제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거 질질 끌어봐야 해야 될 사과가 뭐 반으로 줄기를 합니까? 비판받을 게 뭐 반으로 줄기를 합니까?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특히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사과를 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 스트레스 적게 받게 하는 일이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제 국민들이 수해 때문에 수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국민들이나 입지 않은 국민들이나 다 같이 슬퍼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슬픔과 아픔을 오롯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공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감을 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비판 막 해놨더니 이 해외 가버리면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본전도 못 찾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국민들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함께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여야를 막론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해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포구시에 골프를 치러 갔던 대구 홍준표 시장이 예천 수해 현장 봉사활동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상 보시죠. 예를 들어서 수해 현장에 찾아가서 가족들을 위로하거나 수해 현장에 가서 함께 봉사활동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그 양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홍 시장이 사과 기자회견했는데 그게 어떤 진정성을 보시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에서도 피해자들께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어떻게 볼지 좀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사과문 쓴 거에 그치지 않고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신림동 묻지마 살인. 피의자가 범행 직전 마트에서 흉기를 훔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21일 오후 1시 57분 조모 씨가 범행 직전 흉기를 훔치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마트에 들어서는 모습인데요. 이렇게요. 주방용품 코너로 가죠. 그러더니 흉기 두 자루를 집어들고 유심히 쳐다봅니다. 재빠르게 바지춤에 꽂고 상의를 내려서 숨깁니다. 흉기를 훔치는 모습이 범행 직전에 마트 CCTV에 포착됐습니다. 정말 아찔한 장면입니다. 그러고선 유유히 마트를 나가는 장면까지 소름 끼치는 이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흉기를 훔쳐서 10분 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1시 57분에 지금 보신 것처럼 흉기를 훔쳤죠. 택시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해요. 신림동으로. 그리고 2시 7분에 범행을 저지르고 흉기에 피식된 20대 청년은 목숨을 잃습니다. 10분 만에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장면은 흉기를 훔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이 피의자가 한숨을 그렇게 쉬는 대목입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함께 보시죠.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족들한테 그냥 저의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김 변호사님,
이 한숨이 뭐 후회의 한숨으로 들리진 않고요. 마치 내가 지금 왜 잡혔냐라는 어떤 아쉬움의 한숨으로도 들리기도 하고. 검사 전문가께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아니 근데 저 말도 사실은 맞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 힘든다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힘들었다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적 힘든 거 우리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뭐 물건에 대한 범죄, 뭐 강취랄지 절취랄지 이런 거라면 힘들어서 범행한 것은 뭐 그러는갑다. 물론 해서는 안 되지만 그리고 너무나 안 좋아서 뭐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힘들고 안 좋으면 다른 사람의 사망케 하는 그런 살인을 저지릅니까? 그래서 지금 말 자체도 사실은 전혀 뭐지 논리적 모순이 있고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보니까 이제는 전과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소년 때도 14회나 소년부에 송치됐어요. 그러면 거의 소년 시절에는 소년부 가서 재판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후에도 보니까 뭐 폭행으로 뭐 특히 흉기 폭행을 해서 흉기 상해로 인해서 집행유예 받은 전과도 있고 뭐 벌금 받은 전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원래 이제 우범성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갖고 있는 성격의 소유였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도 정말 왜 이렇게 한숨을 짓는 겁니까, 근데 아마 본인이 이걸로 인해서 자기가 처벌받을 거랄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거겠죠.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어떤 미안한 감정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왜 이랬지? 안 했어야 하는데 이제 그 정도. 나는 이제 많이 교도소 가서 엄청 살아야겠네. 뭐 사형 선고 받아야겠네. 무기징역 받을 수 있겠네. 이제 그런 한숨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묻지마 살인, 흉기를 휘둘렀고 그 흉기에 피습된 20대 청년은 조금이라도 좀 집값을 알아보기 위해서 신림동 일대를 걷고 있었던 이 시대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유가족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말 착하고 좀 어른스러운 아이였고 착하죠. 비참하고 사실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족한테 일어나야 하는지 세상 때문에 그렇다 약간 그런 억울함을 느끼는 것 같아서 반성은커녕 그냥 남 탓을 하고 한숨 푹푹 내쉬는 것 같았어요. 매번 갱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풀어줬지만 결국 범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형과 같은 좀 엄격한 처벌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기도하고 남겨진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와중에 북한은 또 뭘 쐈어요. 심야에 두발 기습. 한 번이라도 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는 건 어떨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권합니다. 북한이 심야에 기습 발사했습니다. 이번엔 뭘 쐈을까요? 어젯밤 11시 55분 오늘 자정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발 포착했습니다. 어제 미 핵 잠수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한 것에 대해서 반발성으로 쏜 것으로 관측됩니다. 부산에 미국의 핵 잠수함이 입항했었죠. 그때도 북한이 반발했는데 이번에는 아나폴리스함 핵 잠수함이 제주 해군 기지에 입항을 했습니다. 부산에 이어 제주에도 미국의 핵 잠수함이 연이어 입항을 한 겁니다. 해군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미국 아나폴리스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습니다. 한미 해군은 아나폴리스함 입항을 계기로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교류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북한 입장에서는 무섭죠, 김재섭 비대위원님. 네. 무섭죠. 부산에도 핵잠수함 떴고 제주에도 핵잠수함 떴잖아요. 그럼요. 북한이 쏠 수 있는 핵미사일의 실효성보다 지금 저 핵잠수함 안에 들어있는 핵미사일의 위협성이 훨씬 더 큰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전 북한이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미사일을 순항미사일 발사한 지 이틀 만이고요. 탄도미사일 발사한 지 이제 5일 만에 또 발사를 했다라는 것은 북한이 정말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통령이 이제 미국 정상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핵 확장 억제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민주당이 굉장히 조롱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뭐 사실상 핵 억제니 뭐 이러면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전략 자산들 이렇게 계속 한국에 배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확장 억제의 한 일환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대통령이 했던 약속들이 지금 미국과의 약속들이 미국이 지금 이행하고 있는 저는 과정이라고 보고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핵 잠수함이 한반도에 입항해 있으면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결코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그나마 북한이 조금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대목도 있습니다. 얼마 전 판문점을 통해 월북한 미군 병사 건을 두고 북한군이 미국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And a conversation has commenced with the KPA through the mechanisms of the armistice agreement. None of us know where this is going to end. 대화에 응한 북한, 월북 미 병사 관련 북한과 대화 개시. 지난 18일 판문점에서 월북한 트래비스 킹을 두고 유엔군 사령부의 앤드류 해리슨 부사령관은 일명 핑크폰을 통해 저거 그냥 핑크폰이라고 하는군요. 유엔군과 북한 소통 직통 전화기인데 북한군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화가 개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입장입니다. 아직까지는. 전향적으로 북한이 이 미군 병사 인도권과 관련해서 신병 인도권과 관련해서 대화에 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가운데 북한이 탈북자를 막기 위해서 두만강의 강바닥을 파내라라고 지시했다라는 일각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사람들이 강에 들어설 수 없게 두만강 강바닥을 파내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국가보위성은 최근 탈북하려는 반역자들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라는 언급을 했다라고도 합니다. 이 북중 국경 지역에 있는 두만강의 강바닥을 파내라라는 지시인데 이거 비도 많이 왔는데 강바닥 파다가 또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쓸데없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이 지금 쓸데없는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쏜다고 뭐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고 북한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 사실이죠. 핵 잠수함 미국의 이제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 주변에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할 텐데요. 이 두려워하다 보면 우리가 개인을 보더라도 과잉 행동하는 경우들이 봅니다. 너무 겁이 너무 난 나머지 과잉 행동, 오바를 한다 그러는데 북한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군사적 대비 태세를 철저하게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격화되고 있는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확보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의 어떤 채널을 확보하고 있는다든지 중요하죠. 긴장 완화 조치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가야 됩니다. 예. 한쪽은 세게 맞고 한쪽은 또 그러면서도 긴장 완화, 갈등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북한이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경제 발전에 편중했다면 핵 전쟁 수십 번도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취지의 황당한 얘기를 전해지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노동신문, 세계 평화를 사수한 조선인민의 공헌이라며 남들처럼 경제 발전에만 편중했다면 열핵 전쟁이 수십 번도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궤변을 노동신문이 했습니다. 궤변.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발전은 내팽겨쳐주고 핵 개발만 했기 때문에 핵 공격을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궤변인데 저쪽은 뭐 언중이 없어요? 방심이나?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방송에 내로남불처럼 어떻게 보면 북로남불입니다. 예. 북쪽이 북한 핵 미사일 하면 뭐 저런 평화를 궤변이 위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네, 궤변인 것이죠. 사실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게 북한 주민의 경제력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네. 평화를 가장해서 본인의 어떤 정당성을 회복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그 북한의 현 주소다 저것이.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저 체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발, 그 여러 가지 그 예측치 못한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남한 같은 경우는 평화를 위해서 어떤 그 리스크, 그 위험성을 제고하고 낮출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 말을 하는 본인들도 저 말이 얼마나 궤변인지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저희들은 6조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